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이고요. 오늘도 아침 신문들의 일면 기사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입니다. 검찰, 삼성물산을 공격했던 엘리엇 무혐의입니다. 엘리엇은요, 미국의 헤지펀드죠.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해서 굉장히 좀 압박을 했었죠. 외국계 증권사 통해 지분을 파킹했다. 그러니까 외국계 증권사한테 수수료를 주고요. 지분을 사게끔 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직접 이 펀드 명의는 아니지만 사실상 펀드 명의가 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공시 위반 혐의였는데 검찰은 4년 동안 수사했는데 증거를 못 찾아 결국 불기소 처분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투자자 국가소송 ISD 이걸 제기한 상태에서 우리 정부하고 약간 분쟁이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나온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라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이 모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민주화 이후 첫 상임위 독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사가. 어제 표결하는 국회 본회의장 모습까지 사진이 있고요. 내용 좀 보면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원구성 협상 결렬 후에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해서 17개를 차지했습니다. 총 18개가 상임위원 자리가 있는데 정보위원장은요. 이거는 여야 협의를 거치게끔 의무화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뺀 나머지 17개 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1987년 체제 이후 32년 만에 독식입니다. 야당, 의회 민주주의의 조종이 울렸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당은요, 심야에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추경안을 처리했습니다. 졸속 심사 논란이다. 이렇게 기사는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면요. 사진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상직 의원, 이스타항공의 창업자입니다. 그동안 논란이 꽤 있었는데 어제 무언가 결정이 있었어요. 이스타항공 이상직 수상한 지분 포기. 어제 지분을 포기하겠다 했는데 앞에 수상하다는 표현이 붙었어요. 임금 체불이 250억 정도 있고요. 그런데 편법 증여 의혹까지 좀 불거졌죠. 이런 상태에서 지분을 포기하겠다. 일가가 갖고 있는 지분 포기하겠다 했는데 일가 지분 팔아도 임금 해결 못한다. 지금 인수합병 이슈까지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보겠습니다. 개미 주식 양도세 독박이다. 기관 외국인만 웃는 세제 개편. 얼마 전에 정부가 발표를 했죠. 주식,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는 양도세를 좀 내도록 하겠다. 그래서 수익이 2천만 원 이상이면 해당이 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좀 더 알아보니까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는 양도세를 안 낸다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기관은 수익을 벌이면 법인세를 내면 되고요. 외국인들은 그 나라에서 소득세를 내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들 이번에 거래세가 내려갔잖아요. 그럼 오히려 혜택을 본 겁니다. 반면에 개인은 거래세는 내려갔지만 양도세가 부과되니까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부담이. 그러면은요. 증권 거래세 인하로 연 수천억 이득이다. 그럼 개미는 어떻게 된 건가? 개미 투자자들만 뭔가 불리한 거 아니냐? 기사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윤기찬 변호사 자리하셨고요. 김종욱 동국대 외래교수도 나오셨고요. 마지막으로 장윤미 변호사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6월 30일)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죠. 오히려 좋은 기회. 어제 국회 상황을 얘기하는데요. 통합당의 경우는 상임위원장을 하나도 못 갖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좋은 기회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통합당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기사. 사리가 생겼다.
어제 국회 상황과 관련해서 이건 여당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참고 협상하고 기다리다가 사리가 다 생길 지경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사찰에서 직구했다. 그거를 아마 겨냥한 것 같기도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지분을 포기했지만 이상직 의원과 관련된 내용이 좀 있고요. 마지막 키워드는요. 수도권 인구. 그리고 이것이 과연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분석된 기사들이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어제 국회 상황부터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협상이 깨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과정을 보였는지를 묘사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협상장을 박차고 나온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뭐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요. 탁자 엎고 싶었다. 험악했다는 거예요. 벌써 이게. 여야 30분 만에 원구성 최종 협상 결렬됐습니다. 벌써 한참 끌어왔던 협상이었죠. 자, 이해창 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살이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참고 기다리고 해서 국회의장 야당 상임위 강제 배정했습니다. 그러나 사부임을 했죠. 통합당이 다 거부했기 때문이죠. 문재인 대통령 3차 추경 응답해달라. 여당 본회의 직후 단독 심사에 착수했다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자,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통합당 막판의 거부. 어제 잠실 협상이 좀 끝난 뒤에는 뭔가 이게 타결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깨졌는데 민주당 독식 구도가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한 듯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사위원장 배분, 국정조사 등 가합의안 야당 추인 못 받았다. 여당에서는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 관여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장이죠, 이거는요. 지금 뭐 통합당 쪽에서는 아니라고 강하게 얘기했어요. 자, 김종인 오히려 큰 약이 될 것이다. 통합당 전국 주도권 노림수 아니냐? 이렇게 신문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 기사들과 관련된 영상 묶음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톡 보시죠. 오늘 10시부터 앞으로 있었던 원내대표 회담에서 대원 협상은 최종 결렬이 됐습니다. 소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하겠습니다. 일당 독재, 의회 독재가 시작된 참으로 참담하고 무거운 날이 되겠습니다. 민주당은 우리를 덜러리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됐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좌초시키고 민생의 어려움을 초래한 모든 책임은 미래통합당에 있습니다. 협상권과 이 결정권을 달리하는 어떤 당의 구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과도하게 원내가 진행하는 사안에 대한 개입을 통해서 지금은 우리가 상당히 괴로움을 느끼는 그러한 순간이 될지 모르지만 장차 우리가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를 위해서 오히려 하나의 큰 약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여야 협상이 깨진 것을 놓고 민주당 내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협상이 깨진 뒤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자당 의원들에게 오히려 이거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합니다. 상황이 묘합니다. 자, 그래서 최영선 의원님과 김종욱 교수님 두 분께 일단 민주당의 시각이에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뭔가 결정을 한 것 같다. 뜻이 있다. 뭐 이런 건데 그걸 전제로 한다면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 계산법은 무엇이었을까? 이걸 한번 추정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최영선 의원님. 일단 뭐 김종인 위원장의 뜻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예. 다만 그 어제 협상이 결렬된 거하고 관련해서 본다면은 야당 입장에서는 사실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표대결을 했을 때 저항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그 어떤 안을 내놓아 가지고 예. 투표에 들어가면은 예. 야당이 어떻게 저항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본다면은 이제는 견제하거나 저항하는 방법이 예. 독재 프레임을 씌우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사실 독재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예. 누군가가 독주를 하고 독식을 하는데 예. 그 누군가가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독재인 것입니다. 뭐 군인들이 해야 독재가인 것이 아니고 예. 권력을 진 사람이 혼자서 다 하면- 독차지하고 예. 국어사전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뭐지? 국어사전에 어떤 개인이나 예. 단체, 예. 정파가 모든 권력을 독주하면은 그게 독재입니다. 그러니까 독선하고 독재하면은 독재다. 이런 이제 현실적으로 표로 어떻게 저항할 방법이 예. 없으니까 독재 프레임을 이용해서 저항을 하려고 한다. 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상을 보면 뭐 상임위원장짜리 몇 자리 가늘 바에는 차라리 그냥 다 주고 아예 이쪽으로 우리가 주장하는 게 낫다. 독식과 권력을 다 가져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낫다. 그게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것 같다는 분석이었고요. 자, 김종욱 교수께서는 설명해 주세요. 일단 제가 2021년 4월을 말씀드렸는데 예. 미래통합당이 반전을 할 수 있는 계기는 내년 4월 보궐선거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말씀하신 것처럼 초유의 180석, 그다음에 예. 17개의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상황에서 예. 야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별로 없을 거다. 그렇다면 방법은 뭐냐? 소위 여론을 통해서 민심을 얻어서 내년 4월에 반전의 카드를 만들어내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원래 기조가 그러니까 원내 문제는 원내대표가 알아서 하라라고 하는 입장이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입장이었었는데 내부에서 그렇게 말했죠. 제가 보니까 그 영화 해바라기에 배우 김래원 씨의 유명한 대사가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이런 대사가 있는데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예. 협상이 안 되는 상황이고 별로 얻을 게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한다면 예. 오히려 가져가는 게 후련하다. 오히려 우리는 명분과 여론을 얻어서 내년 4월까지 투벅투벅 가다 보면 과거에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가지고도 여론에 밀리면서 아무것도 못하던 경우가 예.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예. 그래서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의 국정 운영을 3분의 1 정도 책임지면서 가는 것 자체보다는 예. 오히려 명분을 얻고 그 명분을 통해서 여론을 얻어서 가는 것들이 훨씬 더 좋은 판단이라고 지금 상황에서 판단한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에는 뭐 위원장 자리 몇 개 갖는 거 보니 차라리 여론에 의지해서 압박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거네요. 네, 그렇게 판단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통합당에 몸담고 계신 윤기찬 변호사께 질문을 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두 분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해 주셨는데 지금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없었더라면 협상이 웬만큼 됐을 것이고 그리고 위원장 자리를 좀 나눠 가졌을 것이다.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뜻이다. 지금 저 상황이. 이런 주장이거든요. 이거 맞습니까? 이거 사실과 달라요. 아니다. 예, 왜냐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뜻을 함께 한 거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의원들과 다른 뜻을 내서 그 뜻을 관철시킨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의지를 나타내서 그걸 끌고 간 게 아니고 네. 당내의 뜻에 그냥 전체적인 동참한 분위기예요. 것이다. 저렇게 따지면 예를 들면 의원 103명 한 명 한 명 이름을 대고 예. 이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논리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의 대체적인 분위기 제가 좀 예. 전화를 드려보니까 예. 대체적인 분위기가 주원내 대표의 뜻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뜻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꺾지 않은 것이죠. 이끈 게 아니고. 그러니까 동참을 한 것뿐이다. 예,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바꿔서 얘기한 거예요, 민주당. 그럼 그 뜻이라는 건 그 당의 전체 의원들 전체 뜻이라는 거는 역시 상임위원장 자리는 다 포기하자. 그 뜻을 말합니까? 그러니까 포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예.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법사위원장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예. 그 법사위원장에 대해서 여당도 지금 견제하고 있잖아요. 예. 야당 몫이었던 관례상 야당 몫이었던 것을 사실 빼앗아간 겁니다. 근데 그것을 빼앗는 행위를 처리하지 않는 한 예. 나눠맞자라는 저희가 또 다른 안을 협상을 내도 안 받아들이고 그러면 분리하자는 안, 예. 사법과 법제 기능을 분리하자라는 안도 또 내도 안 받아들이고 예. 이런 상황에서 통합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는 거죠. 안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이 애당초에 윤호중 사무총장, 전 사무총장이 얘기했던 예. 바대로 5월 달에 전체를 다 가져가겠다. 그것을 용인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나눠주는 안대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다. 그게 뜻이었다는 거네요. 어떤 그럼 의회 상황이. 운영의 구도를 의도하고 예. 한 것이 아니고 협상력의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잠깐 말씀하셨어요. 법사위원장 결국은 그 자리를 놓고 합의가 안 되면서 어제 협상이 완전히 깨졌다. 이렇게 되는 건데 기사 보겠습니다. 자, 기사가 좀 뜸을 들이다 나왔습니다. 법사위원장 한 발짝도 양보 안 했습니다. 그렇죠. 한쪽에서는 우리가 가져야 된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맞섰는데 결국은 여당 몫으로 됐고요. 결국은 협상이 깨졌습니다. 원구성 파국 서로 내탓 공방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탓은 그쪽에서 법사위원장 고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 내용들 쭉 있어요. 여기 보면 국회 공보수석 결국 본질은 법사위 때문이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유미 변호사. 네. 법사위 때문이었다. 법사위원장 자리라는 게 무엇이길래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 본질이었다 설명까지 나왔어요. 무슨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 일단 원론적으로는 각 예. 상임위에서 이미 가결시킨 안을 일단 이제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서 법사위에 이제 뭐 작구 심사나 어떤 내용에 대한 이제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예. 사실상 입법화가 되기 위한 최종 관문처럼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본회의에 넘어가기 직전에 법사위를 거쳐서 가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당 입장에서는 예. 종전 국회에서 이 여상규 그 성함을 직접 거론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예. 이 법사위원장 당시에 뭐 각 상임위에서 이를테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책 같은 게 이제 전문성을 가져서 배치가 됐던 상임위원들 사이에서 예. 의견을 모아서 통과를 시켜도 법사위에서 제동이 되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 여당이 힘을 갖고 어떤 정책을 추진해 가는데 법사위원장직을 야당한테 양보한다. 이게 지금 국면에서 여당으로서는 사실상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한 특히 그런 건 원론적인 차원이겠지만 예. 아마 이 국정 운영의 전반기, 이 21대 국회 전반기에 여당이 가장 주력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건 공수처 출범일 예.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주간 소간 상임위인 법사위의 어떤 직을 야당한테 넘긴다. 이건 여당으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 야당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종전 정권에서 여권이 집권을 했을 때에도 야당 법사위원장이 있지 않았냐. 그때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쇠고기 파동으로 사실상 굉장히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왔던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사위원장직을 그럼 21대 국회에 이런 원구성을 만들어준 이 시민과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했을 때 어떤 것이 적절한가. 저는 법사위원장직을 여당이 가져가는 게 다소 온당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당 입장에서는 법안들 빨리 급한 법안들 빨리 통과시키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가져가야만 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는 윤기찬 변호사께 약간 어떤 반론 내지는 설명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바로 드릴게요. 일단 연역적으로 보면 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좀 보태면 이게 원래 15대 그러니까 1998년도에 예. 여소야대가 생기면서 그 중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거든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선되시면서 이제 여소야대가 된 겁니다. 예. 그때부터 법사위원장은 이제 야당 또는 국회의장과 반대된 다른 당 소속 의원이 하게 돼 있었어요. 여태까지 쭉 해왔고 물론 20대 때는 전반기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는 의장 선출 과정 때문에 이제 반사적으로 법사위원장이 여당이 갖게 된 것이고요. 예. 그것이 오히려 예외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거의 다 야당 또는 의장과 반대되는 다른 당 예. 소속 의원이 했던 이유가 금방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때로 보면은
발목 잡기로 보이지만 예. 이게 잘 활용되면 사실은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정치 체제를 보면 예. 완전한 의원 내각제는 아니지만 사실은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국회의원이 내각으로 들어가기도 한단 그렇습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의 실제 집행 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 야당의 그만큼 역할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하는 것 중에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예. 그것은 고쳐가면 되는 것이고 제도적 관점을 봐야 되는 것이죠. 예. 제도적 관점을 볼 때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견제하는 기능을 충실히 하는 것이 일단 맞다. 그런데 이제 간혹 여당에서 공격할 때 야당이 예. 그동안 해온 부정적인 이런 행위들을 내세우면 예. 그건 고치면 되는 것이고요. 박영선 법사위원장도 똑같은 역할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각 행위마다 그것을 논거로 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예. 제도의 기능을 볼 때 법사위원직은 야당이 갖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야의 주장이 그거네요. 여당이 법사위를 가져야 되는 이유는 법안 좀 제대로 빨리 통과해서 일 좀 하자. 이 주장이고요. 야당이 법사위를 가져야 되는 이유는요. 정부를 견제하는 방법이 뭐가 있나 지금. 그 정도는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주장이 맞서서 결국은 판이 깨졌습니다. 근데 뭐 결국은 여당이 가져갔습니다. 법사위원장 자리요. 자, 어제 국회 상황 좀 더 보겠는데요. 다음 기사 보시죠. 여당, 거대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이제 다 가져간 거예요. 뭐 정보위원장 하나 남았으면 그거는 절차상 문제가 남아서 협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있는 거지만 지금 분위기라면 거기도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해도 못해도 이제 모두 민주당 책임이다. 이제 야당 때문이다. 이 얘기 어렵다는 거죠. 다수당이 됐고요. 상임위원 자리가 다 가져갔으니까 이제는 민주당 책임이다. 국회의원 구성 협상 결렬 32년 만에 17개 상임위원장 차지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도 좀 준비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 산사에 다니신 분들은 사리가 안 생기는데 여당 대표님 몸에는 사리가 생겼다. 그만큼 우리 여당 대표님 김태님이 그 소가를 많이 했습니다. 참고 또 참고 그래가지고 아마 지금부터 이제 사리가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또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고 협상하고 하면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왔는데 끝내 거부한 게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습니다. 네, 김종욱 교수님. 예. 사리가 생길 지경이다. 지금 생기고 있을 것이다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다 가져갔기 때문에 이제는 민주당 책임이다. 오늘 많은 언론들이 이 지점도 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단 스님들께서 선방에서 수련하시면서 나오는 게 사리인데 갑자기 예. 정치권에 사리 얘기가 나왔다는 게 뭐냐면 그만큼 대화가 잘 안 됐다. 우리 계속 참을 만큼 참았다. 그러니까 참았고 참고 한 달 동안 계속 참았다. 참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합의를 하지 않더라. 어쩔 수 없었다. 그러니 더 갔으면 아마 더 많은 사리가 나왔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인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좀 더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예. 일하는 국회가 뭐냐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법률과 예산, 그러니까 법률을 많이 통과시키고 예산을 예. 잘 만들면 그리고 예산을 잘 평가를 하면 좋은 일하는 국회냐. 문제는 수가 압도하는 정치가 되게 되면 토론을 안 합니다. 토론할 이유가 없죠. 그냥 숫자 많으면 통과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제가 볼 때 민주주의가 상당히 약화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전 그런 측면에서는 여당이 저렇게 한 건 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예. 원칙적으로는요. 또 하나는 상식적으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코로나19 문제, 예. 경제 위기 문제, 남북 관계 긴장 국면 이런 국면들과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펼쳐질 거라고 현실적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랬을 때 이 난국을 소위 여당 정부가 단독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이미 결정이 된 문제이지만 예. 여당 입장으로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저렇게 했더라도 야당과 여론들을 잘 살피면서 가지 않게 된다면 상당히 나중에 큰 부담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서요. 예. 지금 한 번은 제가 볼 때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 다음부터도 동일한 방식으로 갔을 때 제가 볼 땐 여론이 좋은 반응을 하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를 통한 압도보다는 예.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토론을 통한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하는 예. 자세를 보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약간 좀 조심스럽게 여당 단독으로 일을 풀어나가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됐는데 그걸 돌려서 얘기하면 일이 나왔을 때 결국에서 여당 혼자 책임지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약간 분석을 좀 해주셨어요.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부수적으로 발생한 상황이에요. 장관 출신 도종환, 이계호 관리에 깨고 친정소관 상임위원장 맡아. 얼마 전까지 장관을 하셨던 의원분들이에요. 도종환 문체위 가셨고 이계호 농해수위 가셨는데 얼마 각각 정부에서 장관 하셨잖아요. 본인이 장관했던 곳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가신 거예요. 이 상황이 묘합니다. 이거 친정소관 상임위원장을 맡았다고 돼 있어요. 장관 맡았던 부서 감시하겠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많이 맡게 되니까 보통 한 3선 정도 하신 분들이 하거든요.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장관 하신 분은 피했겠죠. 그런다 자리 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최영선 의원님, 이건 무슨 상황일까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국회의 기능이 뭡니까? 정부가 하는 일을 비판하고 예.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 아닙니까? 예. 그런데 불과 얼마 전까지 그쪽 분야의 장관을 하다가 예. 그 감시하는 국회의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도종환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예. 문체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예. 얼마 전까지 현 정부에서 예. 문체 장관을 하셨는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어요. 자기가 설계하고 기획해놓은 많은 일들이 지금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예. 그것을 감시하는 기능까지 이제 맡게 됐단 말이죠. 그럼 자기가 지시해놓았던 일에 대해서 예. 자기가 비판하겠느냐, 감시하겠느냐 제대로 예. 이런 의무는 당연히 생기는 거거든요. 오. 그래서 국회의 기본적인 견제 기능이 제대로 예. 작동 안 할 것이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국회에서 관례적으로 예. 그 분야에서 장관을 지내신 분은 이쪽 상임위원회에 배정을 안 했던 것이 예. 원칙이었는데 예. 이제 뭐 여당이 예.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다 보니까 저런 예. 현상까지 생겼고 저는 이번 국회에서 하나 더 또 상당히 걱정되는 것은 예. 이 앞으로 곧 이제 그 3차 추경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예. 시간이 대단히 촉박하거든요. 그런데 3차 추경 규모는 엄청나게 사상 최대로 큽니다. 35조 아닙니까? 예, 뭐 35조, 36조 예.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번 21대 국회에 초선 의원이 절반을 넘습니다. 예. 초짜들이 모여서 사상 최대 예산을 정말 짧은 기간 내에 예. 이거 국민의 돈입니다. 정말 얼마나 제대로 심사할 수 있을 것인지 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뭐 최영선 의원께서 잠시 표현 중에 초짜라고 하셨는데 초선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예산을 다뤄본 경험이 이번에 처음이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상황이 좀 묘하게 갔죠. 왜냐하면 이게 기존에 없었던 현상들이니까 이런 일까지 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3명의 인물이 사진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인물에는 이야기와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스타항공의 창업자인데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이상직 의원, 이스타 지분 전량 내놓겠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헌납 방식 등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혼선이다 이렇게 한겨레가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주회사가 지분을 갖고 있는데 지주회사가 보유한 그 지분에 대해서 다 회사에다 주겠다, 넘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겁니다. 여기 보면 등장하는 회사가 이스타홀딩스예요. 이게 지주회사인데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의 지분을 39%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타홀딩스는 이상직 의원의 두 자녀가 100% 소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이 의원 쪽 추후 실무 검토해야. 그런데 이 이스타홀딩스 두 자녀가 100% 소유한 이스타홀딩스 처음에 회사가 생기고 자녀들의 100억 상당 주식 매입이 있었어요. 이스타항공에 대한. 자금 출처 의혹 상세 설명 안 했다는 거죠. 지금 이건 남아 있습니다. 설명이 할 부분이요. 그래서 약간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제주항공 인수합병 작업 난기류다. 처음에 사실은 이 사안이 시작이 된 거는요. 이스타항공이 지금 매물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걸 사려고 지금 타진하는 어떤 기업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임금 체납이 발생을 했어요. 250억 원 정도의 임금 체납. 자, 그래서
이 임금 체납분에 대해서 대주주인 이상직 의원이 뭔가 책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논란이 된 거죠. 그런데 본인은 저 경영 다 이거 안 하고 있다. 이미 손 뗀 지 한참 뭐 됐다 해서 이렇게 얘기 있었지만 논란이 계속 커지면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두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이스타홀딩스의 이 소유 구조 또는 이 자녀들이 100억 상당 주식 매입 이 부분에 대해 또 논란이 있었던 거죠. 이런 상태에서 지분 전량 내놓겠다는 결정이 나온 겁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아까 제가 임금 체납 부분 250억 정도 된다고 설명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당의 당직자가 나서서 노조의 체불임금 합의 종용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당 부대변인, 김현정 부대변인인데 여기 사진도 있죠? 250억 가운데 110억만 이스타가 부담하는 안을 노조에 타진을 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왜 여당 부대변인이 했느냐 이거죠. 그런데 뭐 본인의 설명이 좀 있었어요. 이성훈 의원이. 과거에 본인이 이런 노조 활동 이런 거하고 좀 가까웠기 때문에 본인이 좀 얘기를 한 거다. 이건 완전 선의 차원에서 본인이 활동을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타이틀이 여당 당직자, 이상직 의원 뭐 이렇게 가니까 이거는 무슨 상황인가라는 또 질문이 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M&A 그 딜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이 지금 최악으로 지금 좀 치닫고 있습니다. 제 회사 상황이. 그래서 아마 결단을 내리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이 회사와 임직원들의 어떤 그 고용 문제를 모든 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이 딜이 성사되기 위해서 이런 결단을 좀 내리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회사 측 설명이죠. 지금 기업 인수합병 작업이 진행 중인데 이제 회사가 제대로 매물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제대로 이제 매각이 되기 위한 그걸 돕기 위해서 지분을 내놓는 것이다.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요 내용과 관련해서 장윤미 변호사, 윤찬 변호사께 지금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설명을 해달라고 미리 질문을 좀 드렸어요. 먼저 장윤미 변호사. 네, 어제 그 논란의 중심에선 이상직 의원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고 또 해명에 대해서 구체성도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아마 논란은 계속 이어질 걸로 보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자신이 실질적으로 보유한 주식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거는 궁여지책이나 아니면 임시방편에 불과할 거라고 좀 보입니다. 예. 특히 이 이스타 항공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던 이 지주회사 페이퍼 컴퍼니 논란이 있고 두 자녀가 100%를 소유하고 이것을 소유하는 지분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예. 100억의 자금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도 지금까지는 구체적으로 해명이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임금 체불 문제를 250억 원에 달하는 걸 당직자를 활용해서 110억 원으로 중재를 하려고 했다는 거. 이게 노조 측과 선의에서 협상을 한 걸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 협의에 나서는 노조 측에서는 현직 어쨌든 여당의 당직자가 이 중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사실 압박이 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250억 원의 임금이 이제 한 절반 수준으로 깎이는 걸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이스타 항공을 인수하는 측에서는 이걸 고스란히 또 채무로 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는 한 그리고 지금 현직 여당 의원으로서 사실상 어떤 이 의정 활동 자체가 불가능하게 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일단 본인이 나서서 구체적인 안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공식적인 설명은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까? 민주당은 본인들은 선을 긋고 있고 아마 이제 당직자가 관여한 부분, 부대변인이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보고를 듣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내놓지만 관련 이슈를 논의할 수는 있다라고 다소 열린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아마 당으로서도 주시는 하고 해명도 내놓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여기 이상직 의원, 그러니까 회사 측이죠. 그 아까 화면에 봤는데 그거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어떤 해명이 좀 있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제 이제 입장문이죠. 우리 가족이 희생하더라도 회사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족이 보유한 주식을 이스타항공에 모두 헌납한다. 이런 입장이 좀 나왔습니다. 자, 윤찬 변호사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저게 예. 원래 이제 애경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제주항공에 예. 이스타항공을 파는 거잖아요. 예. 판다는 건 주식을 판다는 거거든요. 예. 소유하는. 근데 그 주식은 이스타홀딩스라는 회사가 갖고 있어요. 예. 이스타홀딩스는 이상직 의원의 자녀분들의 이스타홀딩스가 100%. 39%인가요? 이 정도 지분을 그러니까 갖고 형이 있습니다. 또 갖고 있는 게 한 7%가 예, 돼요. 예. 이상직 의원 형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상직 의원의 이제 친인척들이 갖고 있는 건데 문제는 저 이스타홀딩스가 저 지분을 이상직 의원으로부터 산 것 같아요. 처음에 설립은 이상직 의원이 했기 때문에. 예. 근데 100억 원에 사는데 예. 그 100억 원을 대출받거든요. 이스타홀딩스가. 근데 이스타홀딩스는 사실 아무런 그 사업적 성과가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대출받는 그 과정도 쉽지 않은데 예. 대출받고 나서 그 100억 원이 그럼 저 이상직 의원한테 갔을 거 아니에요. 그 100억 원 일단 회사에서 빠져나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분을 사고 팔고 관계가 됐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 뒤에 이제 그 이스타홀딩스가 그 이스타항공을 애경그룹에 파는 겁니다. 예. 그 계약을 맺었는데 예. 그 계약 조건에 보면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이 각각 예. 전환사채를 발행해요. 이스타홀딩스에. 그 말은 뭐냐면 예. 돈을 꾸는 겁니다. 홀딩스로부터 꾸되 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지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 이런 사채를 발행합니다. 뭐 복잡하네요, 지금 그러니까 설명이.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예. 이스타홀딩스 입장에서 예. 보면 완전히 판 게 아니고 예. 때에 따라서는 17%의 이스타항공에 대한 지분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게 전환사채. 그렇죠. 나중에 팔고 나서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 예, 그게 이제 그 양해각서예요. 이게 예. 쉽게 말하면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에서 나는 사채 돈이 필요 없어라고 했는데도 이스타홀딩스 측에서 필요해가지고 전환사채를 이제 예. 발행받거든요. 예. 그렇다면 결국 관점은 뭐냐면 결국은 2대 주주의 지위는 1대 주주에서 2대 주주의 지위를 확보한 상태에서 또 돈도 확보하는 거죠. 이상직 의원 일가에서는 매각대금 그런 상황이 이제 양해각서 또는 이 양수도 계약의 본질이고 다만 이제 다행히 이상직 의원께서 그러면 이 판돈을 내놓겠다는 거잖아요. 그 예. 임금 체불에 쓰이든 어쨌든 회사에 뭐 가지급을 하든 가수를 하든 근데 그건 다행이지만 결국 뭐냐면 이상직 의원께서 이건 시인한 것이다. 이스타홀딩스가 사실상 본인 회사라는 것은 어찌 보면 시인한 거죠. 왜냐하면 자녀의 소유인 회사의 어떤 뭐 재산권을 본인 스스로가 결정할 수 없잖아요. 상의했다고 하시지만. 아까는 뭐 일가가 가족들이 결정한 사항이라고 설명이 또 있긴 그럼 했습니다만. 이상직 의원께서 발표하실 게 아니고 그것은 이제 가족분들이 발표를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러한 전반적인 소유관계 그다음에 이 양수도 이후에 또 어떤 그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이런 권리를 갖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번 이 사건을 보는 본질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김주혁 교수님. 네. 이거 민주당에 좀 부담이 될 사안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소위 그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항공사의 문제와 관련해서 그냥 경제적인 문제만 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 또 이제 부대변인까지 개입했다고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정치 권력들을 활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획득하려고 했거나 아니면 문제가 되는 사안들을 갖다가 편법으로 넘어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의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선이라고 설명이 됐는데. 뭐 선이라고 얘기하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본인이 내겠다고 얘기했지만 그 지분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얘기하지 않고 그냥 던져놓은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과정에서 또 당과는 협의가 안 됐다고 얘기하지만 노조와 또 이제 부대변인 얘기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체불임금 250억 중에서 150억 정도, 140억 정도 같은 경우가 그것을 인수하는 기업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갔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런 부당한 이익들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그것이 압력으로 작용했다고 얘기했을 때 그런 부분들은 집권 여당, 민주당에게 상당히 악재가 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대변인은 선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그게 압력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이건 뭐 서로 해석의 차이이기 때문에 본인이 뭐 노조 쪽의 일을 과거에 알았기 때문에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오연남과 가끔 고쳐매지 말라는 얘기가 분명히 있는 건데 본인이 그냥 그쪽 전문가랑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공당의 집권당의 부대변인이 그런 내용들을 노조와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을 선이라고 아무리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그 선의에서 나오는 발상 자체는 뭐냐면 적어도 그 지금 모기업 같은 경우가 체불임금 같은 경우를 다른 기업에게 부담 전가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이익을 갖다 창출하는 문제가 분명히 발생하는 데 거기 때문에 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확히 좀 설명을 그 부대변인이 설명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당에서도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하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선을 긋고 명확히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사실은 뭐 이상직 의원 측 뭐 억울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걸로는 설명이 좀 불충분한 지적은 계속 받고 있거든요. 좀 더 뭔가 구체적인 설명과 해명이 좀 있어야 될 것이다. 오늘 많은 신문들이요 그런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인물로 넘어가겠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자주 등장하는 인물인데 오늘 또 나왔습니다. 어제 국회에 출석을 했는데 아마도 그 얘기와 관련되지 않을까 싶네요. 보겠습니다. 추미애 조국 일과 과잉 수사 부인하기 어렵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출석해서 질문을 받았어요.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수사 관련해서. 근데 과잉 수사라고 과잉 수사 인정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어제 추경심사위에서 열린 법사위인데 사실은 이거 뭐 추경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또 질문이 나왔어요.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윤석열 또 비판. 검찰 개편에 집중. 검찰은 법무부 지시 안 따르면 국민 피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약간의 뭔가 평가가 들어가 있죠. 조국 구하기 나선 추미애. 검찰 조국 일가에 무리한 수사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취임 후 공식적인 자리에서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한 첫 번째 비판이라고 여기 기사는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한 수사 개혁할 인권 TF 가동 중이다.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사안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있었는데 그 이어서 또 다른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거 아니냐. 재판 중인 사안인데 언급하는 거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런 뭐 비판도 나온다.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제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국 수사를 말하자면 권력 핵심을 수사하는 어떤 뭐 강단이 있는 그런 측면으로 이제 국민들이 봐준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게 국민들로부터 그 말하자면 검찰의 공정성에 의심이 가기 시작하는 것 같고. 의원님께서 예로 드신 사건은 수사 중인 사건이어서 제가 언급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어떤 과잉 수사라든지 또는 수사 관행이 반복적인 수사, 무리한 수사 이런 것이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자,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회의상에서 법무부와 검찰은 뭔가 협조를 해서 큰 일을 해야 된다. 지금 중요한 일들인데 뭔가 당부를 했어요. 그런데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최영선 의원님,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 같이 가기는 어려운 겁니까? 누구 하나는 탈락해야 된다. 뭐 이런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국민들이 불행한 일이죠. 저렇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사사건건 대립을 하면은 두 분 다 법률 쪽의 전문가들 아닙니까? 저렇게 그 고도의 법률 전문가들이 같은 수사건을 놓고 다른 얘기를 한다든지 같은 법 적용을 놓고 다른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국민들이 법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법도 달라지는 거구나. 그래서 이 이혈령 비혈령이구나. 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저렇게 대립하는 것은 빨리 시정을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부분에 있어서 본다면은 사실은 검찰총장은 임기를 2년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사의 독립성이라든지 중립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임기를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임기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는 사실은 정치인이 장관으로 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는 자리다. 그래서 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사실은 지위는 할 수 있지만은 지위에 상당한 제한을 두는 이유도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는 장관이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야 지켜야 되는 검찰총장을 너무 사사건건 개입하지 말라 이런 의도가 많이 개입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이렇게 사사건건 대립할 때 저는 검찰총장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이 말씀을 강조해 주셨네요.
장윤희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조국 구하기에 나선 뭐 추 전 예. 장관 이렇게 이제 제목이 나왔는데 예. 이게 이제 법사위에 출석해서 예. 이 지금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생각하느냐는 어떤 질의에 답변하는 그러니까 질문을 형식이었기 받아서 때문에 답을 한 과정에 나왔어요. 예, 뭐 대단히 작심하고 이런 이제 뭐 워딩을 한 걸라고 보이지는 않지만 예. 다만 이 조국 전 장관 지금 이미 이제 재판을 받고 있고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다툼이 있지만 예. 이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의 어떤 결단 이 조국이라는 사람을 장관으로 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어떤 자기 확신이 없다면 이런 식으로 수사가 정말 치밀하게 이렇게 아주 샅샅이 진행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현상에 있는데 이 부분에 예.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뭐 함구하는 것도 정당하지는 않다고 보이고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왜냐하면 국민 대다수가 공수처 출범을 지지하고 예. 하는 것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런 어떤 제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그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고 검찰개혁이라는 어떤 이 가치에 대해서는 예. 이론을 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한 상황이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제는 뭐 작심하고 그 얘기부터 꺼낸 게 아니라 질문을 받고 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임을 좀 감안해야 된다. 이런 설명도 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인물로 가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나왔는데요. 사실은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다른 인물을 소개하려고 했는데 그 인물 사진 찾기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돼 있어서 일단 인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을 했는데 내용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이란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어요. 그러니까 이란의 검찰총장이 결정을 한 겁니다. 그죠? 이란의 수사당국이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한테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체포하겠다는 거예요. 동시에 인터폴, 이거 국제경찰이잖아요. 인터폴에 수배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상황이 묘하죠.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알리 알거시 메흐르 검찰청장입니다. 뭐 우리로 치면 검찰총장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솔레마니 장군 살해 등 살인 테러 혐의가 있다. 끝까지 추적해서 기소할 것이다. 뭔가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폴에까지 수배 요청을 한 거예요. 자, 이거 김종욱 교수님.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란에서 이란 수사 당국에서 미국 대통령을 체포하겠다. 그리고 수배해달라고 한 거예요. 네. 이게 실효성은 좀 없을 듯합니다. 왠지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저렇게 하는 경우는 국내용이 되게 많이 있죠. 그러니까 국제적인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저런 혐의로 얘기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인터폴에 수배 요청을 한다고 해서 집행으로 어떻게 작동이 안 되는 거죠. 할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부분 그것은 내부 정치를 위해서 다 아시겠지만 이란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마찬가지지만 예. 외부에 위협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는 요인이 예. 우리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소위 내치의 잘못을 외부의 잘못인 양 전가하는 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되게 많아요. 최근에 북한도 이제 그런 방식인 거죠. 전단지 이런 얘기들이.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이란 같은 경우도 내부의 불만들을 내부에 있는 불만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대상을 만들어서 예. 전가하려고 하는 방식인 거고요. 저게 가능한 거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볼 땐 지금 미국과 엄청나게 갈등이 많았던 많은 국가들이 이미 계속 저렇게 예를 들면 체포영장 발부하고 인터폴에다 수배 요청을 했었겠죠. 예. 그건 불가능하고 제가 볼 땐 내부용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런 걸 통해서 또 다른 예를 들면 지금 미국과 이란 예. 같은 경우가 지금 핵 협상 자체가 예를 들면 다 타협을 받다가 그것이 깨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또 저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협상을 위한 하나의 여지들을 갖다 만들려고 하는 이런 다각적인 어떤 형태인 것 협상 같아요. 카드일 수도 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 협상에서 만났을 때 우리가 이거 체포영장 발부 이거 취소할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런 걸 예. 통해서 여론을 환기시키고 여론을 환기시키는 과정 속에서의 외교적인 방법을 통한 예를 들면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채택하는 것 같고요. 예. 희한하게도 보면 북한, 이란 이런 나라들이 상당히 유사한 좀 전략적인 방침들, 전술적인 방침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땐 저 코웃음 치지 않겠습니까? 다른 나라들에서. 아직까지 얘기 트럼프 들으면? 대통령이 뭐 트위터에 반응은 없어요. 아직까지는요. 뭐 반응 안 하는 게 낫겠죠. 반응의 제가 볼 여지도 없다. 뭐 이런 뜻인지 모르겠어. 아직 반응은 좀 없습니다. 유시찬 변호사, 요청을 받은 인터폴
고민을 할까요? 아니면 이건 에이 그냥 기각을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어찌 보면 사실 미국에서 그 무인기를 통해서 미사일 공격으로 맞아요. 그렇게 했어요. 사망하게 된 예.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테러리스트 쪽에 자금 지원을 하고 군사 지원을 한다는 명목이었고 핵 개발을 또 추진한다는 명목이었는데 이런 그 목적과 상황을 도외시하면 사실은 애매하죠. 왜냐하면 살해를 지시한 건 어떻게 뭐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그게 안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였죠.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사실관계는 맞는데 그것이 테러리스트라는 그 반인도적인 세계 전체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그 방법이었다는 측면에서 보면 또 이게 유법성이 조각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물론 이제 인터폴 수배 요청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수배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한번 깊이 생각할 부분이에요. 이게 각 국가 간의 어떤 특정 목적을 갖고 어떤 행위를 할 때 그것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묵인되느냐는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뭐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군사적 행동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모습이. 그래서 뭐 아무튼 이란 내에서 이런 그러니까 전쟁이 아니고 이건 전쟁 차원이 아니고 일단 뭐 테러리스트의 군사 지원하는 특정인에 대해서 공격을 한 거기 때문에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는 사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인터폴이 고민을 하겠습니까? 뭐 별다른 고민이 없겠습니까? 고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전체적인 분위기는 현재 그 뭐 헤즈볼라 같은 테러 집단에 대한 지원하는 분들도 같은 테러 집단으로 이제 치부되기 때문에 테러 집단은 현재 인류에 대해서는 공공의 적이라는 식의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범죄라고 인식은 안 될 텐데 이것이 이제 한 특정 국가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규정되고 규정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으로요. 그러니까 유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전쟁 행위이거나 집단 학살 행위일 경우에는 유엔이 개입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외 사항들 지금 같은 경우 국제법적으로 개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저건 국정의 정치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란 내부를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모습이다. 그리고 지영선 의원님. 외부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이런 뉴스 토픽으로 다룬다는 것 자체가 이란으로서는 충분히 효과를 국제적인 효과까지 벌써 다른 나라도 다 이런 얘기하는 게 그게 맞습니다. 의도한 바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의도에 휘말린 겁니까 지금? 이걸 다루는 자체가? 아니 뭐 이렇게 그 논란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뭐 이런 이란으로서의 목표는 달성한 거고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윤기찬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가 사실은 어떤 뭐 테러에 대해서 어떤 다루는 국제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계기는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자주 볼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뉴스로 좀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회 분야 기사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 사안은요, 뭔가 수사가 좀 진행이 되면 될수록 깜짝깜짝 놀랍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아이 숨도 못 쉬는데 계모는 그 위로 올라가 뛰었다. 많은 분들의 공분을 자아내는데요. 그 이상이 있었습니다. 천안 초등생 학대한 40대. 아이 가둔 가방 위로 수차례 뛰고. 이건 뭐지요, 이거는요? 제가 이거는요, 그냥 화면으로만 보여드릴게요. 이랬답니다. 이거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이거는요? 검찰, 피해자 사망 예견할 수 있어.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숨도 못 쉬겠다 호소해도 가방 위에 올라 뛰었다. 살인 혐의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혐의가. 장유희 변호사. 일단 검찰 쪽에서 혐의를 좀 더 강화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이건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 학대받은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면 예. 경전에는 아동학대 치사로 이제 의유를 해가지고 처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예. 대해서 여성단체나 이제 뭐 여성 변호사협회 등에서 이건 살인죄로 의율해야 되는 사안이다라고 끊임없이 주장을 해왔고 예. 아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 단계에서는 부검의 뭐 정확한 사인 이런 부분이 덜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아동학대 치사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지만 예. 이 검찰 단계에서 아마 이런 좀 끔찍한 뭐 가방 위에서 뛰었다든지 이런 새로운 정황이 더 드러났고 예. 이 부분은
이 아이가 굉장히 체구가 또래보다도 적었다는 건데 이런 식의 어떤 물리력을 가하면 사실상 사망을 예견할 것뿐만 아니라 미필적으로 그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데까지도 사실상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윤시아 변호사,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도대체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제 학대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였죠. 사실은 이제 뭐 가방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고. 근데 문제는 이제 아이가 그 안에서 숨쉬기 어렵다고 수차례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오히려 이제 바람까지 이게 숨 가쁠 때 선풍기 바람만 쐬도 사실은 숨이 더 가빠지거든요. 근데 저렇게 또 다른 행위를 가했다는 것은 이것은 학대가 아니고 아이가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라는 데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어떤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당연히 있고 이것을 넘어섰다. 그래서 저 부분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상당히 좀 안타까운 게 뭐 관계를 떠나서 저럴 수 있다는 게 좀 사실 저는 좀 납득이 좀 안 가요. 그리고 하나 더 보태면 저렇게 그 범죄 행위를 하신 분들이 통상 하는 얘기가 아이가 거짓말을 해서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거짓말을 해서 그것을 그 버릇을 고치겠다고 하는데 아이들은 거짓말을 좀 합니다. 그거는 뭐 저도 해봤고.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약간 겁을 먹거나 아니면 좀 혼날 것 같아서 그런 두려움에 이런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나기 싫어서 많이 거짓말을 하는데 그거를 또 빌미 삼아서 또 저런 폭행 내지 사망에 이르는 행위까지 한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좀 같은 동시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납득이 안 가고. 그러니까 오늘 많은 분들이 이 기사들 많이 보실 텐데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김주혁 교수님. 네. 매번 이런 사안 있을 때마다 똑같은 질문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다시 벌어지는 일이 없을까? 제가 볼 때는 한국 사회는 상당히 많이 발전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프라가 별로 없는 측면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보면. 뭐 최근에 아시겠지만 경남 창녕 구세아동의 고문 학대 같은 경우 그다음에 또 취객이 공원에서 아이들한테 예를 들면 폭행을 행사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저기 2018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문체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아동 결핍 지수를 보니까 한국이 31.5% 정도인데요. 영국 같은 경우는 3.몇 %밖에 안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문제가 고도 성장을 하다 보니까는 아동들하고 노인,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가 상당히 취약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법으로는 다 통제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문화적인 측면에서 소위 예를 들면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문화들 같은 경우들을 많이 만들고 그것들을 사회 안에 풍토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취약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만 저런 화면들을 가지고 언론이나 어떤 정치권에서 막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그 이후에 저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는지 어떤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은 시적으로 다 사라지는 버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저게 당장 뭐 시급하게 해결될 문제들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법이나 정부에서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소위 사회적인 문화,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문화들로 승화시키지 않는다면 저는 저런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항상 대징용법에만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매번 말씀드린 거지만 이번 기회를 좀 하나의 전환적 계기로 삼아서 입법 제도 문화라고 하는 총체적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화들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그 맹자가 그런 얘기하지만 측은지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 행위를 보면 거의 제가 볼 때는 측은지심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거죠. 사람이 할 짓이 아닌 행위를 했을 때 우리 사회가 어떤 법률적 처벌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이제는 좀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댓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침의 매일경제는 유튜브 채널로도 생중계되고 있고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댓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한 두 가지 분야의 댓글이 좀 뽑혔는데요. 먼저 국회 사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대 야소. 여대는 포용과 관용을, 야소는 국민을 위한 협치와 상생의 정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글을 아주 매섭게 올려주셨어요. 개원 한 달이나 다 지나가도록 법사위만 고집하는 이유는 뭘까? 의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젠 발목 잡혀 못했다는 소리 못하니 책임지는 정책이 필요할 때, 이 얘기는 여당으로서 좀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서 일 좀 합시다. 이런 글도 올렸습니다. 그리고요. 추미애 법무장관 관련 사안 다뤄봤는데 그와 관련된 댓글도 있군요. 추미애는 더 밀어붙여라. 바꿔야 산다. 강력한 지지 댓글입니다. 윤석열 가시방석에 앉아 최선을 다한다. 이 상황에 이거 좀 다른 결의 댓글도 올라 있습니다. 자, 댓글 올려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경제 분야 기사로 좀 가보겠습니다. 항상 다루고 있는 생활 속 경제 이야기, 경제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 경제 브리핑은요. 인구 그리고 부동산. 그렇죠. 인구와 부동산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얘기해 보겠습니다. 젊어서는 서울에 몰리고 늙어서도 수도권 못 떠난다. 그럼 뭡니까 그럼? 젊어서도 수도권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다는 거고요. 나이가 들어서도 그냥 거기 계속 산다는 거잖아요. 20년간 수도권 인구 이동을 분석해 봤더니요.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첫 추월 올해 있을 거랍니다. 지금 추세라면요. 거의 같아졌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간다면 역전이 된답니다. 세종정부부처 이전 약발이 떨어졌다. 3년 연속 순유입 집중 현상이 뚜렷하다. 최근입니다. 그럼 과거에 뭐 지방 분권, 그다음에 지방의 무슨 약간 활성화 이런 거 많이 했는데 다 어디 갔냐는 거죠. 그 효과는. 대학 일자리 찾아 이동하는 패턴.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중시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와 교육 문제. 이것 때문에 수도권으로 온다는 겁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한국인의 50.1% 수도권에 산다. 첫 지방 추월이다. 여기 보시면요. 수도권, 통계청의 인구 전망인데 이렇습니다. 여기 표를 좀 봐주세요.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를 비교해 본 거예요. 여기 보면 2018년만 해도요. 수도권 인구, 비수도권 인구 여기가 많았어요. 근데 2019년에 거의 같아졌죠. 작년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벌어지는 겁니다. 역전이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율로는 50.1% 아주 근소하지만 넘어섰다는 겁니다. 좀 더 내용 보겠습니다. 여기 아래 부분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취업, 교육, 주거입니다. 이거 다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수도권이랍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순유입 전환, 공기업 지방 이전 완료 영향도, 집값 때문에 서울 인구는 줄고 오히려 경기 지역으로 나가는 경우가 또 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도 좀 준비했는데요. 보겠습니다. 좋은 대학들은 서울에 몰려 있고 그래서 또 좋은 대학을 와도 그 다음은 또 일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찾다 보면은 아무래도 서울 쪽에 계속해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10대, 20대 등에서의 직업으로 인한 사유 그리고 교육으로 인한 사유가 가장 주되고요. 이동하는 사유나 연령대가 계속 유지된다라고 했을 때 수도권 인구가 지속적으로 비수도권보다 더 많아질 거라고. 자, 이런 상황에서요.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을 더 부추기는 게 아닌가. 이런 현상이 또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내년까지 토지 보상금 50조 원이 풀린다고 합니다. 엄청납니다. 50조요. 지금 정부의 3차 추경 35조거든요. 그 규모와 비교해보면 엄청난 돈이 풀리는 겁니다. 다 이게 민간에 가는 거잖아요. 수도권 자극 하나입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철도 사업 등 토지 보상금 80% 풀려 집값 우려다. 국토부는 이런 걱정 때문에 현금 지급 대신 다른 대체 토지, 대토죠. 그 인근에 다른 땅을 주겠다. 땅을 수용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한다지만 그 비율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토지 보상금이 전국에 풀리지만요. 그 돈을 확보하신 분들이 수도권으로 다시 또 집을 사는 현상이 그동안 발생을 했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도 있습니다. 짧게 보겠습니다. 이 정부 들어 땜질식 정부 대책이 발표됐지만 집값은 안정되지 않고 전월세 보증금은 덩달아 오르고 있어서 서민들이 주거권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2020년 신년사에서 대통령께서 취임 이전으로 집값을 낮출 것을 약속하셨지만 현실은 그 정반대로 가고 있죠. 이제
효과가 없다는 게 검증된 땜질식 처방은 즉시 중단해야 됩니다. 여기 화면 좀 잠깐 보실까요? 1970년입니다. 한참 전이죠. 그 당시에는 수도권 인구 비율이 39.5%. 자, 이제 올해는요, 50.1%. 절반을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최영수 의원님, 이런 와중에 보상금 50조. 그동안 보면 자극을 했거든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단 지방 균형 발전 노력은 계속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또 인위적으로 이렇게 수도권 집중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이 발전되면서 KTX 뚫릴 때 지방 중소도시의 병원이나 쇼핑센터가 정말 안 되기 시작했어요. KTX 때문에. 일단 조금 그 병이 크다 싶으면 서울로 와서 치료를 받다 보니까 KTX를 이용하면서 그렇습니다. 중소도시의 병원들이 더 열악해지게 되는 겁니다. 열악해지다 보니까 의사가 빠져나가고 다시 또 환자들도 더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것들이 여러 가지 뭐 교육, 교통 모든 것들이 복합돼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 일자리를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켜가지고 수도권 집중을 막을 수 있느냐 이건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직장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라서 직장은 옮겼지만 집은 여전히 자녀 교육이라든지 두고 주말 부부로 지낸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노력은 계속해야 되지만 이 수도권 집중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받아들일 거는 또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김주혁 교수님,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 3가지가 주요 이유로 꼽혔거든요. 직장, 교육, 주거입니다. 자, 근데 만만치 않습니다. 3가지 다. 제가 볼 때는 이 현상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쩔 수가 없다. 왜냐하면 역대 정부가 계속 예를 들면 아시겠지만 국토균형발전, 혁신도시 많은 걸 만들어냈지만 실제적으로 그것들의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대전 위쪽으로 올라오지 않은 대학들은 다 앞으로 망할 거라는 얘기들이 대부분 얘기가 많아요. 이런 상황에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교육, 그다음에 공원, 여가, 도서관, 다양한 인프라가 다 도시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하나의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도시를 능가할 수가 없다, 지방은. 또 하나는 이 금융자본이 도시랑 결합하면서 계속 건설업을 통해서 자기의 자본을 확충하는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도시에서 금융자본이 도시를 계속 개발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당연히 도시 지역에 막강한 돈이 풀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 거기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 2가지 현상들을 소위 정부가 개입해서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전 이 부분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단기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계속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지방한테 얼마만큼의 분권을 줄 것인가 그리고 지방에게 얼마나 투자할 것인가라고 하는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소위 사회적인 대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저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수도권으로의 집중 현상들은 막아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 현상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것들의 흐름들을 용인하면서 어떻게 하면 지방의 취약한 구조들에 대해서 어떤 인프라를 마련할 것인가의 접근으로 가야지 저것이 예를 들면 수도권 집중이 오늘 막자란 방식으로 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 상황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뭔가를 해보려다 이거는 큰 흐름처럼 가기 때문에 쉽지 않다. 멀리 봐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자,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뭐 해외 기사가 좀 하나 실려 있는데요. 국경 몽둥이는 이제 없다. 중국은 곡사포, 인도는 전차 배치. 중국과 인도 국경 최근에 뭐 몽둥이 싸움이 있었죠. 국민들 간에. 무슨 이게 못이 박혀 있는 거여서 굉장히 험악했는데 이제는요. 아예 무기를 갖다 놓고 있답니다. 히말라야 분쟁지 병력 이단 증가. 이러다가 국지전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 중국과 인도 좀 험악한 사이였거든요. 그동안도. 이런 우려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6월의 마지막 날 전해드리는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